오늘 실적 자료들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순서를 좀 바꿔서 증권 관련한 종목들 정주섭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키움증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적이 나왔고요. 3분기 지배순이익은 2,634억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295.1% 증가했고요. 제 추정치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주식 거래가 많았던 거는 뭐 업계 공통인데요. 이제 키움증권은 해외 주식 쪽의 점유율 대폭 이제 확대했습니다. 작년에 10% 이하였다면은 올해는 이제 해외 주식이 되니까 점유율을 26.1%까지 늘렸던 게 이제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PI 수익도 양호한 수준이 지속이 됐습니다. 이자 손익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키움증권 목표 주가 기존 13만 2천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상향하고요. 탑픽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 3분기 지배순이익은 2,284억. 제 전망이나 컨센은 이제 소폭 하회했고요. 내용은 이제 대체로 무난합니다. 예상 범위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사실 4분기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평가 손실 이런 거에 대해 우려가 좀 많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판교 알파돔 투자한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수익도 되게 많이 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거랑 플러스 나는 거랑 서로 퉁치면은 뭐 4분기는 마이너스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관련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금쯤이면은 안방보험하고 소송 관련해서 좀 결과가 윤곽이 좀 잡힐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미국에서 재판이 좀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내년 초 정도 돼야지 확인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지배순이익은 3,166억. 제 추정치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이제 변액보증준비금 쪽에서 생각보다 환입이 컸습니다. 3분기 주식장이 좋아가지고 그 효과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4차 손익도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특별한 이제 특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미래는 그 안방보험 소송 그 시나리오별로 지금 나가는 비용은 어떻게 좀 추산하고 있나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안방보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예.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저희가 좀 가늠하고 있어야 되는지. 최대 익스포저는 5천억이고요. 그러니까 계약금 중에서 미래에셋대우가 들어간 부분이 5천억이고요. 그거는 일단 1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뭐 충당을 쌓든 말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봐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원래 순서대로 주간 전략 노동길 위원입니다. 네, 주간 주식시장 프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 주식시장은 화이자의 미국 FDA 긴급 사용 신청에 나설 것을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백신 후보를 임상 실험하고 있는 모데나사도 11월 말에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파우치 미국에서 이 알레르기 센터 국장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의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위험자산 투자 심리 개선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미국의 주별 재봉쇄 조치가 일부 이런 낙관론을 좀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뿐만 아니라 네바다, 위스콘신에서도 부분 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에서 일가 확진자가 10만 명 훌쩍 뛰어넘고 있다는 점도 계속적으로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대형주 위주의 대응을 권고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K200 지수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에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나 IT 중심 대형주 포트폴리오 전략이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 경기 민감주 등 가치주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다음 주에는 바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안도렐리와 그리고 부분 봉쇄 우려가 맞물려서 이 관련된 종목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될 개연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밤사이 미국 주식시장 하락을 반영한 국내 주식시장 시초가 한 0.5%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주 외국인 수급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이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가장 큰 근거는 이 ETF나 이런 한국 관련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스켓으로 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 중심을 좀 권고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뭐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27조 원 정도 매도했는데 지금 한 3조 7천억 정도 되돌렸으니까요. 조금 더 되돌만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민재 의원 건설업 롯데리츠 한전 같이 발표해 주세요. 예, 건설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에 먼저 보시면요. 20년 분양시장이 괜찮았습니다. 그 그림 1번 보시면 되는데 35만 세대 이상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은 그림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좀 줄었지만 5대 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한 5대 광역시의 재건축 재개발 비중 자체가 좀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전망, 지금 건설사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에도 지금과 같은 분양시장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4페이지에 이제 7번 그림 보시면 되는데, 분양가격 대비 이제 매매가격 사이의 프리미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대 광역시에서도 이러한 프리미엄 계속, 그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은 결과적으로는 분양시장에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변수는 이제 5페이지에 표 1번 보시는 것처럼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인데요. 이거는 사실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 이제 보고 9페이지에 그림 9번을 보시면요. SOC 예산 자체가 지금 내년에 잡힌 게 2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변수는 이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로 인한 플러스 알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11페이지에 해외 같은 경우는 그림 10번과 11번을 보시면 그림 11번을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각 회사의 매출과 그다음에 일회성 비용 얼마 정도 반영을 했느냐인데 평균적으로 대략 5% 정도의 추가 원가를 분기당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코로나가 좀 줄어들었을 때 클레임을 통해서 오히려 원가에 추가적으로 이제 원가에 이제 다시 환입되는 효과들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림 10번이나 12번 보시는 것처럼 뭐 이게 국내 업체들 신규 수주 안 좋지만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일부 프로젝트들에 좀 몰리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카타르의 LNG 프로젝트 20조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4페이지부터 이제 시멘트 쪽입니다. 15페이지 그림 18번이랑 19번을 보시면요. 이제 옅은 파란색이 국내 수주액이고요. 12개월 합계고 그다음에 진한 파란색이 시멘트 생산량입니다. 시멘트 생산량이 2020년 같은 경우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 4,500만 톤 정도로 한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큰데 국내 수주액 같은 경우는 지금 190조 정도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업황이 좋았다고 하는 2014년부터 17년 사이의 금액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일 것 같고요. 여기에 3기 신도시랑 아까 말씀드렸던 뭐 SOC들이 반영이 된다면은 이 금액 자체는 200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150조 정도 되는 시장이 국내 시장이라고 이제 많이 인지를 하는데 실제로는 내년 까지 이제 봤을 때는 200조가 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점 자체는 내년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 때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500만 톤 정도이나 내년은 4,800만 톤, 그 다음에 내후년은 5,000만 톤 이상으로 좀 빠르게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 변수는 16페이지에 보시면 시멘트 가격 인상 가능성입니다. 지금 그림 21번을 보시면 레미콘 가격이 8월 말에 인상이 됐습니다. 3% 정도 인상이 됐고 9월에 한라가 9% 정도 인상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세아도 역시나 11월에 인상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좀 인상되기는 어렵고요. 이제 상반기 때 다시금 좀 트라이를 하고 하반기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큰데 뭐 이렇게 되면 출하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시멘트 가격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18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인데 순환자원이라고 해서 이제 시멘트 업체가 더 이상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실 유해 업종보다는 이제 시멘트를 소각하는 업체로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연탄 때울 거를 폐플라스틱 같은 걸 때워서 쉽게 말하면 그냥 쓰레기 태워서 이제 거기서 얻는 그 유연탄 비용 절감과 그 다음에 폐기물 취득에 대한 수수료를 동시에 이제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P도 늘어나고 Q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용 절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두 건설과 시멘트에서 토픽을 대우건설과 쌍용양해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우건설 먼저 좀 보면요. 제가 작년 말에도 대우건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이익만큼 좀 못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억 이상 좀 영업이익 올해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됐을 때는 주택 쪽 매출이 좀 빠르게 올라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 물량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분기당 매출도 주택 매출이 1조 미만에서 지금 1.5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내년에는 자체 사업들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총 4조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도 하청업체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지금 빠르면 4분기, 그다음 늦어도 1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40% 이상씩의 영업이익 성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항상 부담이었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배 정도. 그래서 업종 평균 대비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 내에서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면 쌍용 양해인데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시멘트 업종에 대한 뭐 긍정적인 뷰가 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당연히 배당일 것 같고요. 분기 매년 말마다 이제 그 배당금을 상향 조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더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액면 감자한 부분, 그다음에 뭐 우선주 소각한 부분들, 그다음에 당장 시멘트 이 업체를 팔아서 한행컴퍼니가 뭐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점들 감안했을 때는 뭐 대주주에게 친화적인 그냥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정책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쌍용약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표만 좀 말씀드리면 3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쌍용양해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자원이라고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그 다음에 HRSG라고 하는 폐열회수 발전, ESS 설치를 하면서 비용 절감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영업이익 500억대인데 이제 내년에 900억, 내후년에 1000억,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350억까지도 좀 빠르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배경에는 비용 절감과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과 출하량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들이 지금 시멘트 업종 내에서 쌍용 양해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되냐 하면 3표 시멘트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전을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 저희 추정치보다는 잘 나왔고 컨센보다는 좀 못 나왔습니다. 근데 컨센에 좀 이상한 숫자들이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 때문에 좀 컨센이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지금 특이점은 일단 유연탄 가격 자체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대 2분기였던 가격이 지금 톤당 12만 원대로 빠졌고 4분기는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연료비 절감 효과 발생할 거고 별도 법인의 누적 순이익 숫자가 좀 잘못 들어갔는데 1.1조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4분기 때도 지금 8천억 정도 연결로 영업이익 나온 걸 감안을 해보면 1.4조 이상, 그러면 지금 600원 이상 배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료비 연동제나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좀 이례적으로 피하지 않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 감안했을 때 배당도 이제 추가적인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중대한 좀 변화의 시기고 뭐 계속적으로 유틸 내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 리츠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롯데백화점 중동 안산점,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 그다음에 마트 계양 춘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류센터 김포에 있는 것까지 자산 편입 계획 밝혔고요. 양수 금액 7,800억 정도로 12월 말 정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절반 정도는 유증을 통해서 이제 조달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차입금 통해서 조달을 할 예정인데 이슈는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역별 비중에서 항상 상장 당시에 이제 수도권 비중이 낮다라는 게 약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도권 비중을 91%로 좀 높였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는 물류센터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기어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츠들은 기본적으로 66%까지 부채를 땡겨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45% 정도밖에 안 되고 추가 자산 편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의 그 신용등급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조달금리상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전반적인 캡레이트 자체가, 임대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총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배당 수익률을 깨는 수준의 임대 수익률 자산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 추가 자산 편입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정까지 같이. 네. 저희 건설이 지금 업종 투자 의견을 바꾼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해서 내년이 이렇게 국내 신규 수주가 늘어난다, 이게 포인트인가요? 아까 그림, 네, 18번 보시면, 16번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수주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이게 그냥 10조, 15조 오르는 게 아니라 거의 30조 이상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수혜가 좀 명확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로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도 이 정도 상황이면은 꽤 수혜를 볼 수 있다까지 생각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주택 시장이 결국은 누가 이제 갖고 가느냐인데, 주택 시장에서 브랜드 아파트, 그러니까 10대 브랜드 아파트들의 비중 자체가 절반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도 지금,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예를 들면 40에서 50만 호로 대폭 는다면 모르겠지만 35만에서 40만 호 사이라면 중소형주보다는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형사의 그 우위가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대형사를 좀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서울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이전에는 대형사들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지방으로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사들의 입지가 조금은 좀 제한적인 거는 시장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분양 시장 사이클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지 않나요? 이 짧은 상황에서 좀 수주 금액 는다고 해가지고 국내 주택 부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요? 해외 쪽이 결국 좀 살아나야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근거가 될 텐데 그쪽을 오히려 좀 내년에 코로나 이후에 회복 속도나 이런 거 감안하면 해외 수주 쪽에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좀 오히려 지켜봐야 될 타임이 아닌가요? 일단 국내가 크다라는 것들도 저는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해외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현대건설, 삼엔, 그다음에 대우건설 이 세 가지 회사인데, 삼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에 대한 베이스가 이익 안정성이 좀 낮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투자 의견 홀드로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우건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대우건설의 그 기저효과를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 차이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두 개 회사에서의 선호도를 따지면 대우가 좀 낮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그러니까 사실 해외 부분을 고려 안 했으면 GS건설 탑픽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해외까지도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우건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률 대우건설 보면은 거의 7% 가까운데요. 2018년도에 가장 호황이었을 때 마진이 그렇게 훨씬 안 되는데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8년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모로코 사피 이후에 카타르 등 해외에서 일부 손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부진했던 거고요.
아까도 이제 지방에서 대형사들이 많이 잘하고 있다라는 게 이익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게 이게 아무래도 분양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빠르게 좀 브랜드 아파트들한테 분양을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일반적으로 마진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우의 그 외주 그러니까 도급 사업의 GP 마진 13에서 14% 정도였다면 올해는 15%대, 그 다음에 내년에는 베트남 사업까지 포함을 했을 때 16에서 17%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자체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마진율 개선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펄어비스 안지민 의원입니다. 네, 펄어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은 사막을 가지고 이제 뭐 흥행을 잘 했었고요. 근데 이제 PC, 모바일, 콘솔, 그리고 한국, 아시아, 북미, 유럽까지 이제 확장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출시한 지 시간이 또 몇 년 지나고 해서 매출은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멘텀은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홀드 의견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4분기에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한 내년 여름 정도부터는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게 내년 1분기쯤에 있는 이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하고 있는 검은 사막 북미 유럽의 퍼블리싱이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금액이 한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연간. 이게 이제, 펄어비스가 직접 가져올 경우에는,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좀 신작을 벌써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BBIG 지수가 이제 지수에 이제 펄어비스가 3등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2월 8월 달에 이제 지수 변경이 있습니다. 그때 종목 변경인데 이대로 간다 그러면 아마 카카오 게임즈한테 그 3위 자리를 내줄 수 있는데 BBIG 지수가 이제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등까지가 25%의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드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유통산업 이정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저께 실적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신세계 기대치에 거의 부합하는 실적 나왔습니다. 일단 백화점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면세점이 그래도 인천공항 임대료 할인으로 적자가 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10월, 11월 영업 환경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달 연속 기존점 성장률이 2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면세점 역시 지금 10월부터는 월 단위 흑자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고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기저효과 좀 있을 것 같고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목표주가 27만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비디비치나 이쪽은 아직 면세점이 100% 정상화되지는 않아서 힘든데요. 해외 패션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패션에서 실적을 많이 견인했고요. 또 화장품 내에서도 저희 자가 브랜드인 비디비치보다는 수입 브랜드들이 굉장히 지금 고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국인들의 해외 브랜드 선호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동사가 이제 패션 부분과 코스메틱 부분에서 해외 브랜드 노출이 가장 큰 브랜드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 자사 온라인몰인 SI빌리지가 지금 작년 대비 53% 고성장했고요. SI빌리지는 주로 이제 해외 럭셔리나 수입 컨템포러리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최근 온라인 시장 내 성장성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 20만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S쇼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근데 다른
경쟁사들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 대비는 조금 차이가 나는 실적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새 경쟁사들도 다 식품과 건기식을 이제 팔고 있어서 동사의 차별성이 좀 희석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의류나 이런 것들도 좀 매출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 지금 주가가 이제 좀 변동폭이 큰데 그거는 이 홈쇼핑업보다는 부동산 개발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지 공시지가의 40%의 할인율을 적용해 왔는데요. 최근에 이게 개발 기대감이 좀 높아져서 할인율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3,500원으로 상향하고요. 투자 의견은 계속 홀드를 유지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 지금 현금 창출력 대비 굉장히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 57배, 내년 기준 64배 PER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감익 예상이 됩니다. 송출 수수료가 10% 인상 예상되고요. 또 자회사 하림 산업의 HMR 공장을 가동하는데 이것 따라 초기 적자가 200억 원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동산 개발까지는 좋은데 부동산 개발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주에게 환원될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 그간 홈쇼핑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보다는 모두 비관련 사업의 다각화에 사용하여 왔었고 끊임없이 자회사 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세계 인턴은 상반기에 기대했던 연작 별로 지금 성과가 안 좋은가요? 연작은 이번 3분기에 매출이 14억 나왔고요. 전년 대비 35% 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브랜드 매출이 35% 신장한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중국 내 반응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 연말 뭐 내년 해서 계속해서 좀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될수록 저희가 이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도 본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이렇게 신세계 보시면은 이게 코로나 이후에 빠지고 못 올라온 몇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은데 한번 세게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좀 코로나 이후에 화장품 시장이 바뀐 게 중국 소비자들이 웬만하면은 수입 화장품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중에서는 탑티어, 그냥 뭐 후라든지 뭐 그 다음에 있는 브랜드 한두 개 정도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세컨티어 브랜드들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비치가 저희가 세컨티어 그룹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서 예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정말 예전과 같이 이제 많이 가려면 화장품이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화장품의 동력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전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해외 패션과 D2C몰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화장품보다는 레버리지가 낮기 때문에 뭐 현재 주가 대비 저희 상승 여력은 있지만 정말 예전에 뭐 전고점을 뚫고 그렇게 올라갈 정도다라고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클래시스 나간준 의원입니다. 네, 클래시스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우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1,00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매출액 196억, 영업이익 119억 원으로 영업이익 당사 추정치 대비 24.5% 상회하면서 영업이익률 60.6% 기록하면서 재차 60%대 영업이익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감소하면서 원가율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요. 2분기 때 지급됐던 성과급이 이제 3분기에 지급되지 않으면서 판관비 감소 효과로 수익성이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내수와 수출 매출에 각각 84억, 111억 기록을 했는데 이제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철 기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향으로 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이제 2분기 때 거의 바닥을 찍었던 수출 쪽에서 정상화되면서 전반적인 실적은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제 의료기기, 이제 미용기기 합산 장비 매출액은 9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내수 쪽은 2.5단계 영향으로 판매 부진했지만 수출 쪽 재개되면서 해외 쪽 장비는 양호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모품은 99억 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층들의 시술이 증가하면서 장비와 달리 내수 쪽 소모품 매출 양호한 모습 보였고요. 이제 해외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락다운, 셧다운 해제 이후에 소비자들의 내원과 시술 증가하면서 해외 소모품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실적 회복세는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고성장에 힘입어 본격적인 실적 전환기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한항공 전원순 위원입니다. 네, 대한항공 목표 주가를 27,000원에서 32,000원으로 19% 상향 조정했고요. 타겟 PBR을 1.7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1.7배는 글로벌 항공사 평균 1.3배에 30% 할증한 수준이고요. 대한항공의 PBR 배수 역사적 상단입니다. 이렇게 좀 높은 왜 밸류에이션을 적용했냐라고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의 여객 운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0 주봉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 월봉도 한번 보여주시면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주가가 이렇게 16년부터 19년까지 한 3차례에 걸쳐서 한 3, 4개월씩 랠리를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운임이 올라갔을 때 가장 주가 상승 탄력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객 운임이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가장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제가 첫 번째 그림에 넣어놨지만 19년도보다 22년, 23년의 운임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는 항공사들의 여객 기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서 이 수혜를 온전히 대한항공이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만 몇 개 보여드리면 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6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 4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여객 기재가 2019년 375대에서 2020년 347대, 2021년 335대로 비행기가 줄어들면서 2017년 정도 수준까지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공급이 더 감소할 수 있는 쪽은 아시아나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의 밑에 있는 계열사 LCC,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여객 기재가 더욱더 감소하면서 운임은 그림 6번을 보시면 7페이지 그림 6번을 보시면 2019년 정도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22년이 20%, 23년이 14% 정도 높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여객 매출이 나타날 때 영업 매출이 대략 7조 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임이 10%만 올라도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효과가 운항 정상화되는 3, 4분기부터 내년도 3,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운임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는 간단하게 최근의 이슈들을 적어놨는데요. 지금 항공 화물 운임이 다시 재차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4분기에도 이 부분이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BPS가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펀더멘털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해서 환율이랑 화물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주고 여객 운임이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가지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 대한항공 쪽에서 인수를 할지 아니면 한진칼이 인수를 할지 그 인수 구조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팩트는 아시아나항공이 자체적으로 살아나기 불가능한 상황이고, 감자나 증자, 비행기 구조 조정 이런 걸 통해서 슬림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수가 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라는 점에서 4분기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대한항공한테는 결론적으로 1등 캐리어로서 프리미엄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만약 인수가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참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 상태로 인수한다 그러면 사실 대한항공 주주들은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 이 상태로는 인수 못한다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수 절차도 빨리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금 감자를 공시를 해놓은 상황이고 감자에 대한 주주총회가 12월 14일이기 때문에 그거 해서 이제 감자 기준일이 12월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감자 절차가 다 끝나야 뭔가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인수하게 되면 금호산업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감자 후에 증자 후 아니면 뭐 감자 후에 또다시 차등 감자 뭐 이런 거 진행 후에 슬림화해서 이제 인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시아나 항공 밑에 있는 계열사들을 어떻게 떼낼 것인가. 에어부산, 에어서울 지금 중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한항공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진에어가 한진칼 밑에 있으니까 연결 실적에 영향이 없는데 아시아나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떼어내는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되고 인수해야 그나마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 같고, 만약에 떠먹인다 형태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도 이 상태로는 인수하기 힘들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금호산업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단기간에 진행되기는 좀 어렵겠다고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 있는 한진칼에서 인수하는 이렇게 지분 출자해서 이렇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지분 인수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항법상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한테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대법원 판례로 해가지고 금지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조차도 사실 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슬림화 그리고 한진칼 주주들한테 설득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독과점 이슈는 없나요? 네, 독과점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을 이대로 두면 또 문제가 되니까 사실 좀 진퇴양난인 상황인 걸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독과점 이슈를 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시아나 항공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거 아닌가.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시나리오별로 본다면은 대한항공이 어쨌든 돈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결국 대한항공이랑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신주를 발행해서 흡수합병하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대한항공 기존 주주들도 다이룰루션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만약 그쪽으로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 대한항공 연결 밑으로 붙이는 거는 대한항공 자체가 부채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어서 대한항공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유력한 방법은 지주회사 형태로 해서 한진칼 형태로 밑으로 붙이는 게 그나마 대한항공한테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 그 부분도 주주들의 설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코미코 손세훈 의원입니다. 예, 코미코 말씀드릴게요. 3분기 시작 발표했고요.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49,000원 계속 유지합니다. 일단은 지금 업황 너무 좋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 회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성, 미국, 대만, 싱가폴, 중국 이렇게 5개의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 5개 생산 법인 다 YOY, QOQ 다 플러스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징적인 거는 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그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서 거기는 계속 좋고요. 그 다음에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미국의 CPU 만드는 디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전년 대비 매출이 70%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 그리고 싱가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메모리 업체가 싱가포르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쪽도 지금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내년에는 저희 도윤우 위원 발표했듯이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투자 재개가 이어지고 게임 콘솔 수요 증가하면서 좋고, 파운드리 업체 가동률도 100%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가동률이 좋으면 고객사의 가동률이 좋으면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021년에도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있어서 계속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트라가이 이현동 의원입니다. 네. 세트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 누적으로 사상 최대 매출이랑 영업이익 달성했고요. 특히 고무적인 게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17%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해외 매출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수주잔고가 2,075억으로 3분기 말 기준으로 이 또한 사상 최대 수주잔고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성장하는 우주 산업을 대표적으로 이제 큰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25% 정도의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소형 위성이 어쨌든 국내 시장부터 개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신규 수주와 함께 올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해외 수출에 대한 부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면은 당장 내년 초부터 올해 없었던 해외 수주들은 다시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기준으로 가동률이 99%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진행한다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매출에 대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 추진 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SIA라고 위성 데이터 분석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3분기 누적으로 15억 정도 매출이 달성이 되면서 연간으로 거의 3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성 판매하는 SIIS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조금 부진하지만 내년도부터는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위성 제조에서 관련 데이터라든지 사진으로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지금 측면을 주목할 필요 있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기준 EBITA 5배고요. PER 15배입니다. 동사 히스토리컬로 PER이 40배 이상 받았던 위성 대표 기업이고, 또한 해외 기업들은 대부분 EBITA가 한 4배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에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 상황이라든지 동사 해외 수출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다시 가시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투자에 대한 적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주잔고 중에 해외 국내 비중은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국내가 최근에 이제 한 800억, 한 1000억 이상 더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6대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테이블을 보면은 내년 내후년 거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캐파 증설 가정에서 한 건가요? 지금 캐파 증설을 어느 정도 가정한 건지? 일단 지금 캐파로 본다면은 최대 가동할 수 있는 매출액은 연간으로 한 1,0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제 건설이나 조선과 비슷하게 원가 투입 기준을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는 캐파 증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가정이 있는 부분인 거고, 동사가 캐파 증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필요한 설비는 클린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추가 업사이드를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